그 무리해서 오늘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교재를 보면 요 오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신용 관리, 부채 관리 이런 걸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킵하는 부분이에요. 스킵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얘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재무 설계 얘기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용 관리와 부채 그리고 보험 쪽은 패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무 설계 쪽만 보면 이제 사실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원래 올해 안에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12월 말이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구조화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특화된 상품들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품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고 교재 외에 제가 따로 정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재형저축이라든지 청년들 관련된 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ETF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 보도록 하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구조화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구조란 말에 보면 스트럭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은 이제 야채, 고기, 달걀 이런 같은 원자재고요.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이거를 서로 섞기도 하고 그렇게 볶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죠. 구조화 상품이란 그런 거예요. 원래 있는 고기나 달걀이나 야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조화 상품은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것들을 합쳐놓은 것들. 그래서 야채를 섞을 때도 당근하고 오이하고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예금이나 주식을 섞거나 파생 상품들을 서로 섞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순하게 올라가는 그대로 다 먹자,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다 손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상한선을 정하거나 하한선을 정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무언가 가미가 되어 있는 요리사의 손길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구조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ELS 같은 상품입니다. ELS 같은 것들이 종류가 사실 ELS 종류가 한 5-6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는 ELS입니다. 1스탁이건 2스탁이건 3스탁이건 정해놓고 이거에서 이 범위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정해진 약정 이율을 주고 이거를 넘어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이제 ELS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ELS를 선호했던 이유는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거의 리스크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범주를 떠나면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게 되면 아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가 ELS였던 거죠. 물론 ELS가 그런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ELS 말고도 예금도 주식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아까 제가 혼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금과 주식을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은 그런 상품들로 나와 있고요. 그런 걸 DL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좀 한번 내려볼게요. 대표적인 ELS 상품,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쓰여있네요. ELS인 Equity Linked Securities라고 써있는데요. 주가 연계 증권, 이런 말 쓰면 우리는 헷갈려요. ELS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들으시기가 많이 들으셨던 상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을 결정하기, 원래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 연계 아니었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더 연결시켜 놨네요. 자,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만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펀드는요? 사실 펀드도 만기가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위적으로 만기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구조화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만기를 하나만 정해놓지 않죠. 대개 ELS가 만기를 3개, 4개, 5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이 조건이 되면 만기, 그 다음 조건이 안 되고 그 다음 조건이 되면 만기, 뭐 이런 식으로 연계들을 해놓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텐데요. 여기 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ELS, 낙업형, 스텝다운형, 뭐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형태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건 뭘까요? 원금 보장 넉아웃형 ELS.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ELS라는 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랑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연계가 됐을 때 원금이 보장되려면 주식에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채권에다 연계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예, 채권에 연계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이건 독특하게도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이 일정 부분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범주를 좀 작게 만들어 놨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낙다운형 만기가치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단 한 번이라도 도달하면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딱 정해놓고 원래 주가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근데 한 번만 딱 찍으면 처음에 정한 수익률로 가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변액보험이 있어요. 네, 스텝업 보증이에요. 한 번만 찍으면 그거는 보증이 되는 게 스텝업이잖아요. 그런 형태가 낙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찍으면 돼요. 그 다음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다운 요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데요. 정해진 시점, 통상 6개월이라고 주가를 평가해서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이건 뭐냐면 중간은 상관없어요. 중간에 아무리 떨어지거나 아무리 올라가 상관없어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점에 그거를 도달했느냐 안 도달했느냐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좀 재밌는 게 그 시점에서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를 딱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100%라고 하면 100% 수익을 주느냐, 50%면 50% 수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정 수익률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목표를 달성하면 확정된 금액만 주겠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ELS에서 많이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요. 그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례해서, 그럼 이거는 미리 정해놔야 되겠죠. 이게 30% 올랐을 땐 나 20% 줄게, 50% 올랐을 땐 100% 줄게,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놨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대로 주지 않고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주긴 하는데 그거보다 낮게 줄 수도 있고 높게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랑 또 유사할까요? 요즘에 이제 투자에 밝으신 분들이 하는 형태가 뭐가 있냐면 ETF 중에 그대로 지수대로 가다가 그거보다 실적이 2배 나면 2배 더 주고 3배 나면 3배 더 주고, 또 반대로 2배 나면 손실이 1배 나면 손실을 2배 떨어뜨리고, 뭐 이런 형태의 상품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형태랑 아주 유사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밑 요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위에는요 상승폭을 정해놨잖아요. 상승을요 한 번만 찍으면 된다, 그 시점에 그거를 찍으면 된다. 그런데 요거는요 반대예요.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수익 몇 %는 드리겠어요 하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에서에게는 아웃샷이나 스텝다운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이미 변액보험 같은 데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한 것처럼 한 번 올라가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걸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스텝다운이나 이거를 두 개를 결합시켜 놔서 아까 맨 처음 설명드린 대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요 하나만 있어라. 요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정해진 수익률을 줄게.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더 밑으로 벗어나면 네,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마침 필요했었어요. 이거 없다. 밑으로 벗어나면 원래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손실이 커지게 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이 정해진 수익률을 벗어나면 수익이 낮잖아요. 낮는데도 손실로 간주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밴드, 저는 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좁은 게 있고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넓은 게 있겠죠. 이게 좁을수록 목표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잡아줘요. 예를 들면 이거 6개월마다 상환될 때 10% 드리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밴드가 넓으면 10% 드리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땐 6% 드리겠습니다. 4%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믹스시킨 형태가 가장 많고, 처음에 ELS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종합주가지수나 주식이 연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즘에는 주식이 연계되는 게 삼성그룹주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를 예전에 보니까 가장 작았을 때가 4만원이었고 가장 높았을 때가 7만원이었으니까 이번에 ELS는 4만원과 7만원을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거 넘어간 적도 없어. 아니구나. 7만원 좀 그러니까 뭐 한 8만원 묻을게요. 8만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8만원 묻고, 3만원 밑으로 떨어져 없으니까 3만원 묻고, 3만원과 삼성전자 주식이 8만원 사이에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5만원 돼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만해요? 그죠?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주가와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주가를 딱 밴드로 정해놨다고요. 근데 이놈이 미친 척하고 어느 날 팔을 뚫었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삼성전자가 3만원대가 무너졌네? 이런 일이 왕왕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원스택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번엔 두 개를 묶어볼까요? 삼성전자 하나 묶고요. LG화학 하나 묶을게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 거라도 밴드를 이번에 더 넓힐게 2만원과 10만원 삼성전자 이렇게 묶을 거예요. LG화학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예를 들면 10만원이니까 5만원과 20만원 묶을게. 자, 둘 중에 하나 아무 거라도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 벌어서하지 않으면 확정 수익률 6% 줄 거야. 생각해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2만원 밑으로 떨어질 일이 있을까?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가기는 할까? 지금 5만원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LG화학은 이것도 범위가 넓으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거 6개월마다 들어올 때 수익 실현할 수 있겠네? 이래서 들어가는 거라고. 이걸 투스탁형이라고 그래요. 주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원스탁형, 주가가 두 개 되어 있는 걸 투스탁형, 이렇게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게 되냐면, 우리는 S&P 500 지수를 갖고 얘기할게요. S&P 500 지수가 어떠니까? S&P 500 지수 따라서 그 지수가 얼마 이상으로 가면, 얼마 이하로 가면, 한 개 주식은 변동성을 이룰 수 있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변동폭이 작으니까 이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수로 나가면. 그런데 S&P 500만 갖고 하면 좀 그러니까 유로 지수도 하나 포함할까요? 니케이도 하나 포함할까요? 이렇게 하면 3스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상품이 하나의 지수를 하지 않고 두 개 지수나 세 개 지수를 묶어요.
그러다 피 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중국 관련된 ELS들이 다 박살을 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주가 급등을 했어요. 5월달에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수익률 플러스가 나와요. 물론 아직 3년 수익률 마이너스입니다. 그 원인들이 뭔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구조화 상품들 좀 보도록 해요. 이렇게 ELS는 이런 형태의 상품이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이도 70대 노인인데 원금 보존된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한참 팔았다 그랬다. 그거 대부분 ELS예요. 왜냐고요? 은행 직원이 보기에도 삼성전자가 2만원 될 일은 없어 보였거든요. 삼성전자가 5만원 대 10만원 될 일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ELS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랑 연계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초자산이라고 그래요. 그 기초자산에 들어가 그래서 이 기초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뉴욕의 어떤 빌딩인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뉴욕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었대요. 그 투자가 시티은행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들어가고 붙여놓게 했었는데, 얘네들이 좀 간편하게 하려고 리벳 타공을 했나봐요. 원래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한 학생이 물었답니다. 그걸 보고서 교수한테, 아니 이렇게 공법이 바뀌었는데 건물 안전할까요?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전하지, 이거 다 이미 다 공학적으로 계산한 거야. 그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서 아무래도 개념축해서 원래 설계하라고 약간 바뀌었으니까 다시 계산해보자? 그랬죠. 건물은 이미 한참 올라갔는데. 그랬더니 10년에 한 번 정도인가 15년에 한 번 정도가 오는 허리케인한테는 이게 안전하지 않는 건물로 다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 이 공학자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서 폭삭 망할 것이냐, 아니면 묻어두고 그냥 갈 것이냐. 그래도 아무 말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왜? 10년에 한 번은 15년에 한 번은 그런 거 태풍에는 그거 일어나는 건 천재지변을 우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선택하냐면 사실대로 말하는 걸 선택. 그래서 시티은행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뭐라 그랬냐면, 참 잘했어요. 당신 참 정직한 사람이네. 그랬겠죠?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그 당시에 회장이 전부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낸 돈을 다 낼 테니까 보수공사 합시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보수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여기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서 수주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웃겨요. 그런 형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 올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거 점검해 봐야 돼.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LS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과 비슷한 다른 상품들을 좀 볼 텐데요. 자, 지금서부터 제가 몇 가지 상품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부터 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ETF입니다. ETF. S&P 500 지수를 따라서 추정하는 ETF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뭐죠? 회사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자산운용사 아니고요.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이 신용평가 회사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가 다우존스나 나스닥에서 있는 그 많은 기업 중에서 야 이거 진짜 큰 회사인데 이거 우량한 회사인데 해서 500개 회사를 골라낸 거. 그래서 그 500개 회사의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걸 S&P 500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S&P 500은 확정일까요? 기업이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예를 들면 아마존이 S&P 500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S&P 500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주식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확 뛰거나 확 떨어지기도 해요. S&P 500에 새로 진입했다 그러면 주가가 확 뛰어요. 왜냐고요?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많은 상품들이 그 회사 기업을 사는 거나 똑같아요. 지수에 추정하는 거니까. 반대로 S&P 500에서 빠졌다? 아, 이 회사 주식은 이제는 큰 회사가 아니고 그 지수에 빠졌으니까 별 볼일 없는 회사네. 그래서 주가가 확 폭락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S&P 500을 추종하는 그대로 추종하는 형태의 상품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스파이라고 흔히 말하는 SPY. 이게 최초로 생긴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93년도 1월 달에 생겼어요.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 그 운영을 하는데 그 보수가 조금 많죠? 근데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회사를 하는 거는 그 펀드 자산운용사들은 이 스파이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개인보다는 큰 회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스파이를 보고서 이게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뱅가드는 영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인데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 블랙록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넘버원, 세계 넘버원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S&P 500을 추종하는 이 부라고 하는 거와 IB라고 하는 그 ETF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두 개의 보수를 이 스파이에 비해서 굉장히 낮춰놓습니다. 자, 그럼 세계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세계의 수익률은 거의 같아요. 왜 그렇죠? S&P 500 지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S&P 500을 하는 펀드들도 있지만 펀드보다도 수수료가 낮습니다.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펀드는 주식은 1에서 3% 정도, 채권형 펀드 정도가 돼야 0.01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0.03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객이 이런 거 있으면 스파이, IB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잘하셨다 그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량기업 500개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가져가면서 수수료도 굉장히 작게 가져가니까. 그리고 SPLG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의 아류예요, 아류. 요거를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데 얘네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라든가 이제 그 IB 쪽으로 물러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춰놓은 상품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밑에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써놨어요. 자, 이거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건데 레버리지가 뭐죠? 원래 레버리지는 대출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렛대.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2배 되는 상품, 3배 되는 상품 있다 그랬죠. S&P 500이 그대로 한 배 들어가는 게 스파이 V SPLG라면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한 배 올라갈 때 두 배 올라가는 게 있고 한 배 떨어질 때 두 배 떨어지는 그대로 같이 연동되는 건 레버리지. 역으로 연동되는 건 인버스라고 불러요. 한 배 올라갈 때 거꾸로 떨어지고 두 배 올라갈 때 거꾸로 밑으로 두 배 떨어지고 이런 걸 인버스. 레버리지는 그대로 같이 가는데 벌어지기만 하는 거. 벌어지기만 하는 게 레버리지. 인버스는 거꾸로 교차돼서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EX라고 써있는 게 두 배 추종하는 게 SSO, SPU, XBJL이라고 하는 상품이 현재 판매되고 있고요. 세 배 되는 게 UPRO, SPXL 이렇게 되는 상품들이 존재한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냥 제 표현대로 따지면 투기꾼. 그죠? S&P 500이 늘 올라갔으니까 한 배 올라갈 때 세 배 먹을래. 그럼 대신에 한 배 떨어질 때는 세 배 마이너스 날래. 이 폭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3배짜리 UPR가 부보다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면 S&P 500은 이렇게 우상향했어요. 그래서 부는 이렇게 갔어요. 스파이도 이렇게 갔고요. 위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올라갈 때 이렇게 갔고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갔고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4989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단기 상품, 단기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장기로 운영하시게 되면 오히려 배수가 큰 것들은 크게 마이너스 납니다. 반대로 인버스. 한 배 되는 인버스, 두 배, 세 배짜리 인버스들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인버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죠? 뭐라고 생각할 때 인버스 합니까? S&P 500이 나빠질 거라고,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인버스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인버스도 단기 상품입니다. 단기로 하셔야 됩니다. 잠깐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S&P 500이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나스닥이 있고요.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나스닥 전체 하는 거, 다우존스 전체 하는 걸 하지 않고 S&P 500이 500개 기업, 나스닥에 있는 100개 기업만 골라놓은 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QQQ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T가 붙기도 합니다. TQQQ 이렇게 붙기도 하죠. QLD, SQQQ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인베스코라고 만든 회사인데 그냥 QQQ는 나스닥 따라갈래요. 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기업이 좋아요?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좋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우존스의 신장률이 높아요? 나스닥의 신장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나스닥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스닥, 코스닥에서는 좀 작고 신생 들어오는 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큰 기업들은 코스피로 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나스닥엔 기술주들이 주로 모이고요. 그리고 기술 외에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우로 모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신규된 것들이냐 조그마한 기업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섹터에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요즘엔 조금 더 맞는 구분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기술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100이 굉장히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한 배, QQQ나 QQQM, 뭐 이렇게 QQ 이런 것들은 한 배짜리다.
여기도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어서 이런 연한 형태의 상품들이 있다. 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VIX 추종 상품. 이건 뭐냐면요, 걔네들 지수 만드는 건 되게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우존스랑 나스닥만 있으면 되지. 뭐 나스닥을 100을 만들기도 하고 50을 만들기도 하고 S&P 500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래. 근데 얘네들도 이상한 지수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 옵션의 30일간의 변동성. 이게 뭐냐면, 이 상품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지수를 공포지수라고 불러요. 뭐냐면, 앞으로 30일 안에 이거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이 지수가 치솟으면요, 야, 이거 박살날 것 같아. 이거 예측하는 거고요. 이 지수가 떨어지면 시장은 안정화로 가는 것 같아. 이거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를 지수가 만든 거예요. 아까 그 S&P 500이나 나스닥은 올라갈 것 같으면 뭐 레버리지를,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그거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이 VI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ETF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상품들을 좀 봅시다. 청년 대상 상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청년 희망저축. 1900 3,600만원 이하에 최대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2년짜리 정기 적금. 그래서 이 상품이 이자율이 최대 9.3%. 그죠? 자,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2년 전에 출시를 했었고요. 정부가 지원금을 줬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주고, 비과세네요. 비과세. 게다가 저축장려금으로 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런 희망저축이라는 게 있었고요. 제가 말을 뭐라 그랬냐면 있었고요 라고 표현했죠. 지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년 전에 이 상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요거요. 다음 보실게. 청년 도약 계좌. 자, 청년 도약 계좌는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보면 제가 그 최고금리 찾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알고 계시죠? 전체 상품을 검색해 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거기서 보면 항상 이상하게도 모든 금융회사 다 6%로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청년 도약 계좌. 그래서 34살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요건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70만원까지 가능하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함정이 좀 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년 동안은 몇 프로 줄게? 6% 줄게. 근데 뒤에 2년은 내 마음대로 줄게. 예요. 그리고 6%라고 되어 있지만 6%를 받는 조건이 은행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최고금리를 6%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우대금리 조건들을 여기다 써놨어요. 급여이체를 하면 1% 더 줄게, 카드를 쓰면 0.5% 더 줄게, 만기까지 유지하면 0.3% 더 줄게, 마케팅 동의하면 0.1% 줄게. 이거 다 합쳐야 6% 될 거야. 그게 농협 거야. 신한은 급여이체를 하면 0.5% 줄 거야. 카드 하면 0.5% 줄 거고, 만기 유지하고 첫거리 하면 0.3% 더 줄 거야. 그래서 6%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입을 가만히 있어라 이걸 입닥이라고 표현한다면서요. 입닥 6%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6%를 주는 상품. 그래서 6%를 다 맞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사실은요, 이거 조건 만족하지 않아도 8%, 10%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유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특화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 그것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는요, 2014년,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한참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이게 10년짜리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품은요, 이것도 청년이었네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소득공제가 된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이 6% 추징하겠다. 나입한도 600만 원이다. 연육백이니까 월 50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네요. 실제로 따지면요. 이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소득공제 40% 해줬던 상품, 요거 있습니다. 어디선가 고객이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기까지 잘 가져가셔라. 그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특화 상품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장기주택 마련저축. 우리 그러니까 장마라고 부르는 상품이죠. 예, 장기주택 이 마련저축은요, 보시면 이것도 하나가 보시면 7년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7년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분기당 300만 원까지 됐네요. 자, 이 장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상품은 갖고 있는 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가져가시라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 상품 갖고 있으면 깨라 그래요. 왜냐면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초기에는 3년 확정 후 변동금리였는데 이게 나온 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나와서 지금 다 변동금리인데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냐면 전부 다 2%대 수준으로 다 떨어졌어요. 지금 상품이.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과세에 대한 혜택은 좀 있어요. 과세에 대한 혜택은 있는데 그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갖고 있다? 이거는 고객들한테 이 상품은 이러니까 금리 낮아졌으니까 첫 해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형저축 하나 볼게요. 재형저축이라는 말을 처음 여러분께서 들으신 게 언제셨을까요? 재형저축. 사실요, 재형저축 처음 들은 건 저는 삼성그룹에 입사할 때였어요. 그때 재형저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가 연간 얼마 이하였더라? 제 첫 급여가 30 얼마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3개월 동안 30 얼마를 준대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왜 이리 급여가 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급여가 오르더라고요. 급여가 올랐는데 그래봤자 40만 원대였을 것 같은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재형저축이 있었는데 재형저축이 월급여가 4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은 가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게 해준다고 3개월 동안 삼성그룹이 신입사원들한테 급여를 짜게 해줬던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그 상품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이게 원래고요. 이게 세제 혜택이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돼요. 그렇다고 세금이 아주 없느냐?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나눌 때 7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하시죠? 일반과세 14%에다가 지방세 10% 붙어서 15.4%, 저율과세 9%짜리 여기 0.5가 붙든 0.9가 붙든 더 붙는 거, 비과세 완전 비과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붙는 상품이 있고, 보율과세 20%짜리 25%짜리 그리고 30%짜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상품은 비과세인데 농어촌 농특세 1.4%가 부과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간 1,200원이니까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한도 금액도 굉장히 높았던 상품이에요. 자, 소득만 증빙되면 되는 거예요. 소득만 증빙되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가입이 가능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보시는 것처럼 7년 이상 유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금도 없고요. 아주 조금 냅니다. 그리고 금리가 좀 높아요. 고금리를 기본금리로 제출해요. 자,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입해도 돼요. 그럼 두 사람은 200만원까지도 가입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뭘 했냐면 이렇게 단점들을 적어놔요. 이건 2016년 거고요. 7월이고요. 9월이고요. 2017년 거고요. 제가 계속 단점만 적고 있어요. 2018년 거고요. 뭐냐면 이 상품이 기간 지나서 1%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 1%대로. 이것도. 초기에는 금리를 높여줬었어요. 그랬는데 이후에 금리가 확 떨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몇 년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7년 만기예요. 그죠? 투자 기간은 의무로 7년이고요. 7년 이상 유지면 이건 돼요. 그러면 납입하고 있으면 지금 1%대 2%대 상품을 계속 가져가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비과세인데 1% 2%짜리 가져가시겠어요? 아니시죠? 맞아요. 그럼 이 재형저축이나 아까 장기주택 마련저축, 장마 이런 것들은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세제 혜택은 있어도. 그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상품들이 그동안에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 특화상품, 청년들을 위한 저축이건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ETF 중에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라는 상품이건 아니면 특별히 그 남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청약저축이요. 청약저축 이번 제도 개선되는 거 들으셨나요? 개선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내용들은 좀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자료를 갖고 있어야 고객들을 만나면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십시오.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많이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